사실 제가 선생님 글을 처음 읽었던 게 왜 유학에서는 권리 존중의 윤리관이 발전하지 않았는가. 제목이 맞나요? 예. 그런 논문을 썼죠. 아주 초기. 네, 그 논문이 다시 또 다른 책에 실릴 때는 유학과 자유주의와의 대화. 네네네. 네, 좀. 제 기억이 맞죠. 네. 제가 이만큼 애독자였습니다. 사실 이런 제목 자체가 저한테는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80년대에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주로 썼던 논문들의 제목이 두 가지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시의 인식론, 장자의 지식론. 뭐 이런 논의들이 주류였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뭐 도와 로고스 해서 이제 동양과 서양의 어떤 특정한 철학적 관념들을 비교하고 네. 뭐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뭐 스피노자의 신즉 자연과 이제 동양의 자연관 이런 그 분위기가 80년대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읽히는 그 논문들이었다면 선생님께서 쓰신 그 논문들은 그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아시아 전통과 문화 속에서 혹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 삶과 제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구의 관념과 만났을 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우리는 뭐가 달랐고 같은 점은 없었나? 이런 대단히 구체적인 그 물음들을 가지고 동양 철학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제 이해가 맞나요?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강했죠. 그런 유형의 글을 쓰게 된 거에는 그게 이제 두 가지 계기가 작용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네요. 하나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네. 글쓰기나 뭐 사유학이나 마찬가지인데 글을 쓸 때 제가 하와이 대학에 그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원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도서관 서칭 스킬부터 배웠어요. 사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분류가 어떻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보면 분류학이 있잖아요. 네. 동식물 어떻게 분류하고 그다음 큰 수준부터 세밀한 수준까지. 이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시스테믹하게 책도 배열하고 사유를 하고 생활을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네. 그래 이제 글쓰기 그다음 도서관 서칭 다음에 시키는 게 글쓰기 훈련이에요. 대학원에서 글쓰기 훈련을 시킨다니 난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나중에 그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글을 쓰면은 이 한 페이지 안에 예를 들어 어떤 철학하는 분은 맞춤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름 되면 아실 건데 해겔 전공하셨던 일본의 또 영향으로 일제시대 문화의 영향으로 옛날에 판결문 한 장에 맞춤표가 하나밖에 없는 판결물이 있어요. 전두환에 대한 판결문도 그거예요. 맞춤표 하나예요. 네. 했는데 하였던 바 해서 계속 이어져서 선고한다 꽝.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페이지에 문단이 한 4개, 5개로 구분이 되는 게 좋다. 그 다음 하나의 문단 안에 반드시 핵심 센텐스가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받은 훈련이 그럼 이 토픽 센텐스 그것을 물음표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 문단에 하나의 핵심 센텐스가 있고 그건 의문문으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체 이게 모이면 하나의 논문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의문문을 다 엮어서 하나의 총괄 의문부호로 찍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목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글쓰기도 그렇지만 철학이라는 활동을 지적 활동을 프로블럼 솔빙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물음표로 찍힌 하나의 물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물음 단위로 세분해서 하나씩 해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왜 유학에서는 권리 존중의 윤리관이 탄생하지 못했는가? 물음표 꽝. 제 논문을 보면은 물음표 붙은 제목이 많아요. 네. 그때 받은 훈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물음을 하나 던지면은 시종일관하게 이걸 추궁하는 그 전개의 과정이 되는 거죠. 어디로 일탈하지 않죠. 지루하게 옆길로 새지 않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훈련을 받았다. 글쓰기 훈련을. 그게 이제 철학 방법론상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그런 접근이 있게 됐다. 두 번째는 나의 삶과 관련해서 내가 80년 초반에 한국을 떠날 때는 전두환 신군부가 막 쿠데타를 끝내고 그 해에 떠났어요. 대만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물론 박정희, 유신독재 완전 그 전체주의죠. 군사독재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도 빠따 맞으면서 다녔어요. 대학은 자유로운 곳이 아니더라고. 네. 심지어 모든 운동부, 심지어 탁구부도 빠따를 때리더라고. 맞으면서 다녔어요. 대학을. 세상에 내가 그 종교 이야기 했잖아요. 한 가정에서 다 따라가야 돼. 부모님의 종교를. 한 나라에서는 국부의 명령을 다 따라가야 되고 전체주의. 여기서 살다가 대만을 갔다가 이제 하와이 대학을 갔어요. 법철학 강의 시간이었어요. 네. 법철학을 강의를 듣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수업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가는데 저 문 밖에서 다음 수업 이 강의실 이용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강의실 문에 조그마한 기다란 유리 창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음 시간에 강의자도 밖에서 기다리고. 그래 한 6, 7분 늦었어요. 우리 강의 선생님이. 네. 뭐 아랑곳 없이 강의 6, 7분 더 하고 딱 이제 끝내고 나가면서 기다리던 그 다음 시간 강의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그건 한국 사람. 아. 뭐라고 하냐면 네. 내가 6분 더 썼다. 고소하려면 고소해. 그러고 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표현이죠. 정말 컬처럴 shock이라고 하죠. 문화 충격. 아주 심각하게 먹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소리를 안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겸양이 없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덕이 없구나. 오직 권리, 나의 이익, 그것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사는구나. 그럼 내가 그 당시 70년대 대학 생활을 하던 떠나기 직전까지 한국 사회라는 것은 권리라는 걸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회였어요. 네. 노동자의 권리? 그건 바로 빨갱이로 매도받고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 끌려가서 물고문 받고 반죽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가니까 이렇게 권리 중심의 사회로 딱 진입을 하게 되니까 문화 충격이 너무 심했어요. 이제 내가 공부하던 게 또 유학이었고 유학의 전통이라는 게 덕 아닙니까? 그렇죠. 예의, 범절, 네. 겸양, 그죠? 거기는 권리가 없어. 근데 내가 살던 그것은 권리는커녕 덕도 없고 그냥 몽둥이와 총과 군합발과 이런 것만 판치는 사회. 네. 아주 혼돈스러웠어요. 이 이질적인 이 세계들을 어떻게 하면 건전한 방식으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권리도 필요하죠. 권리가 필요하지. 근데 왜 유학에서는 덕만 주장했을까? 덕만 주장하면 좋은 사회가 될까? 열심히 이제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네. 덕만 주장하다가는 잘못하면 노예도 될 수 있겠구나. 네. 노예. 충실한 노예. 네. 권리만 주장하다가는 아주 냉혈한 같은 권리광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덕과 권리가
같이 갖추어진 자유도 있고 그다음 이웃도 있고 덕과 공동체, 권리, 자유 이것들이 잘 어울리는 어떤 사회 철학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네. 이제 그러한 논문 작성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문이 나오게 된 거죠. 유학에서는 왜 권리 존중의 인류관이 탄생하지 못했을까. 네. 이 한 편의 논문 제목이 오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진짜 우리가 고민했었던,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만 고민했던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실제로 고민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근데 저한테는 이게 좀 오버랩 되었던 게 요즘에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라는 그 여러 나라마다 이 다르게 반응하는 네. 모습들 예. 같은 얘기이신 것 같아요. 아유 통하죠. 일맥상통하죠. 덕으로만 되느냐, 예. 저쪽에는 권리를 얘기를 하고, 예. 예. 근데 우리 사회에는 지금 비교적 음. 그 양쪽의 줄타기를 잘 하면서 네, 네. 그래도 이 비틀거리지만 그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강의 시간을 우보했는데 네, 네. 6분 늦게 끝나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게 한국 사람의 모습인데 네네. 6분 더 썼는데 그거 어겼으니까 고소하려면 해라. 네네. 이게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게 당당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네네. 그 뉘앙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실질적인 이게 철학적 고민의 네네. 실질적인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이제 그 권리는 이 근대 이후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정치 세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캐시죠, 캐시, 현금. 네. 이 현금이 없으면 서로 통화가 안 되죠. 물물 교환이 안 되죠. 네. 권리라는 거 너무도 중요해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고, 그죠? 나의 네. 생명과 자유와 뭐 온갖 것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패막이가 너무도 두텁고 견고하고 높아가지고 타인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네.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권리라는 것은 유산계급의 전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여러 가지 수많은 기본권들을 헌법으로 보장해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죠. 소유권. 네. 그래서 이 자율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보면 뭐 장발장도 그잖아요. 뭐 빵 한 조각 굽는 조카들 갖다 주기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16년형을 언도받잖아요. 그러게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영국이 이제 그 산업혁명 성공해가지고 자본주의 막 초기에 막 시동을 걸 때 소녀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는 죄로 소녀가 교수형을 당하고, 소녀가 가난한 소녀가 저기 있는 손수건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손수건 한 장 훔친 죄로 교수형을 당하고, 전부 타자의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유권이란 게 엄청 중요한 것이기도 하면서 엄청 냉혈한적인 무기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에서도 윤리학자들 가운데 이런 그 권리 중심의 윤리가 가진 어떤 어두운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던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cold-blooded rights, 그러니까 냉혈적인 네. 권리. 권리란 것은 냉혈적인 거다. 재판장에서 법관이 네. 판결 선고할 때 네. 그런 느낌을 아주 불신 받게 되죠. 차갑고 싸늘하고. 근데 재판관은 그건 어쩔 수 없죠. 재판관이 인정에 이끌려서 어디로 치우치면 그건 공정성을 해치니까. 이제 문제는 권리의 소유자가 그 권리를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권리의 소유자가 나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 사실만을 알 뿐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용법은 권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로 우리 옆집에 며칠 굶은 소녀 가장이 있다. 소녀 가장. 어느 날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아저씨 라면 사 먹게 10,000원만 구워주세요. 굶는 동생하고 라면 사 먹어야 돼서. 그래 알았다. 10,000원 빌려줘놓고 이튿날 가서 야 어제 빌려간 건 내놔 라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 내일 찾아가서 10,000원을 더 주는 게 덕스러운 사람이고 안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청구권이 있죠. 네. 내가 빌려준 거니까 돌려받을 권리가 있긴 하죠. 그러나 그 권리의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네. 그 말씀이 가슴에 크게 와닿았는데 강의 시간을 오버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네. 야 권리가 저렇게 눈앞에 생생하게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에게 사람다움, 덕성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왔던 세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낮추고 예의 범절을 지키고 네.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 수동적이 되고 네네네. 굴종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읽었던 그 선생님의 글 중에서 법치와 예치를 다루었던 네. 논의가 있잖아요. 예. 그 문제의식은 또 왜 나오게 된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예. 그것도 이제 인생 경험과 무관치 않은데 하와이에서 비치에 놀러 갔어요. 보통 LA 갈비 간장이 재가지고 가족들하고 가면 거기 다 화로랑 다 널려 있어요. 네. 그래 이제 주차를 시키고 잔디밭 옆에 조금 떨어진 데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이제 놀고 있었는데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내 차 뒤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 갔죠. 너 왜 내 차를 치고 그냥 가느냐? 내가 이 차 주인이다. 난 그냥 쏘리 할 줄 알았어요. 네. 안 쳤다는 거예요. 아 저기 증인들이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 증인들이 다 있다. 너 그렇게 가면 곤란하다. 너 쏘리 해라. 쏘리 할 줄 모르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쏘리 하면은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이제 법적 책임, 뭐 보험사로부터 온갖 다 뒤집었으니까 절대 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를 고소할 생각도 없다. 내 차가 너무 고물차라 조금 기술나도 상관없다. 내가 보니까 아무런 상처도 없다. 기분만 나쁠 뿐이다. 너 쏘리 하면 바로 가라고 할게. 한참 설득하니까 그제서 미안하다. 내가 나오면서 살짝 건드렸다. 진작에 그렇게 말하면 그냥 보내줬지. 가라. 앞으로는 좀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는 사회. 거기에는 잘못에 대한 수치감도 없고 양보의식도 없고 겸양도 없어요. 이제 법치라는 게 가진 또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법치가 없으면 아주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하나 법치가 또 만능이 되면은 이 세상이 또 너무 법 기술자, 법 미꾸라지들로 넘쳐나게 되면 그것도 참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정치 세계에서 보면은 국회 안에서 대화와 토론, 타협과 절충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끊임없이 검찰에 갔다가 고발장 내밀고 헌법재판소에 갖다 넘기고 모든 걸 다 판관과 검찰의 손에 쥐어져요. 모든 주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유권자들은 벙찌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표 몰아주고 그래 뭐 정책이 위반이 되고 아무 소용없어. 갔다가 고소해버리면은 거기서 뭐 위헌 판결이 나든 뭐 절차적 어떤 문제로 해서 전부 무효화시킨다든지 그래 이 정치 행위 자체가 괴멸돼 버리고 정치가 사라진 사회. 정치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관심을 대화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인데 그게 사라지고 그냥 소수의 엘리트, 법전만 달라내온 엘리트 손에 의해서 이게 다 좌지우지 돼버리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건 이건 사법 독재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법치가 가진 아주 긍정적인 기능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형해화될 때 그걸 경계하는 그런 조바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선생님께서 그동안 쓰셨던 초창기의 그 좋은 글들이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에서 바로 철학적으로 연결이 된 것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동양 철학이라는 철학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막 현묘하고 추상적이고 한 것 같지만 내가 보는 동양 철학은 전부 현실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현실과 상식에서 멀어진 철학, 그건 별로 쓸모없는 철학이지 않을까. 그 예컨대 이제 예치와 법치라고 하는 두 개념을 짝으로 세운 논문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육법투쟁이라든가 예. 육아 법과의 어떤 갈등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사실 선생님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의외. 그 자동차 쳤던 근데 정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걸 시인하고 우리가 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되는 인간적인 예의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로 내가 넘어갈 수 있다. 그 얘기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오로지 법치가 중심인 사회에 있다 보니까 내가 썰이하는 순간 나는 법적인 책임을 다 감내해야 돼. 오로지 한쪽으로만 사고하는 이 갈등의 문제가 그 개개인의 어떤 만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커다란 시스템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그 관점에서 이제 그 글을 쓰신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읽었던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리티게이션 인더스트리라는 책이 있어요. 리티게이션은 송사라는 뜻이고 인더스트리는 제조 공장이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송사 공장이다. 미국의 셀러리맨들이 월급을 타면은 제일 첫 번째 많이 갖다 바치는 곳이 변호사 사무실. 두 번째가 회계사. 그 다음이 심리상담. 그러니까 병적인 사회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 만능주의에서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덕이 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고 윤활유를 이렇게 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왜 서양의 용어들을 가져와셔서 이제 논문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뭐 자유, 평등, 법치, 공동체 그게 지난 20세기에 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서구학계에서의 논쟁과 한국 동양 철학계에서의 논쟁 혹은 한국 철학계에서의 논쟁 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선생님은 유학자보다는 그때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다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셨었는지. 이제 유학 자체가 하나의 철학사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라고 하면 하나의 단일한 사상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인도 불교 다르고 중국 불교 다르고 일본 불교 다르고 다 다르고 중국 불교 안에서도 선정 다르고 뭐 종파별로 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또 다 다르고 수행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단일한 그런 불교는 없다. 유학도 마찬가지다. 그럼 유학 안에는 예를 들어
한대 유학 같으면 그때 삼강이 만들어졌잖아요. 삼강오류는 네. 삼강, 군위 신강, 네. 부위 부강, 부위 자강, 굉장히 수직적인 억압적인 네. 그런 질서. 그것도 하나의 유학인데 우리가 유학을 통틀어서 유학이라고 하면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이건 중천 선생님도 아주 강조하셨던 내용인데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 정신문화연구원 만들어가지고 충효를 연구하게 했거든요. 네. 그럼 중천 선생님 강의 시간에 맨날 그러셨어요. 유교에서는 공맹에게는 충효라는 개념을 병칭한 적이 없다. 네. 한자에 보면은 충효편이라는 편이 있어서 국가 권력과 가정 효를 연결시키려고 했다. 이건 아주 몹쓸 거다. 네. 그 얘기를 한 분이 중천 선생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 근데 그 당시에 정신문화연구원 만들어가지고 그 충효를 연구하게 하고 이게 우리의 전통 사상이다. 이게 유학이다. 굉장한 왜곡이었죠. 그래 이제 극히 일부분. 그래서 유학이란 말을 좀 통째로 네. 쓰는 걸 거부하고 어떤 유학인가? 유학이라도 네. 이제 그렇게 세분화해서 말하고 싶고 그다음 그 세분화한 것도 조금 그 주제별로 표현하고 싶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대학원생들에게 서양 철학 예를 들어 공부하는 대학원 학위 논문 쓴다고 하니 뭐 쓰냐 물어보면 해겔 써요. 저게 대답일까? 칸트 써요. 저게 대답일까? 예를 들어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 칸트를 주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해가 가지. 근데 칸트를 써요. 뭐 칸트의 뭐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는가 그걸 쓰는 건지 칸트가 당시에 네덜란드에 주식 활동을 했거든. 네덜란드 통해서 주식해서 돈 벌었거든. 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쓸 건지 칸트를 쓴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래 마찬가지로 좀 주제화 시켜서 우리가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그게 철학학이잖아요. 철학은 명사형 철학이 되면 곤란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명사를 가지고 나열하는 걸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철학은 항상 동사 또는 동명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장으로 표현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전에 어떤 포털 사이트에 에세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낱글자 철학의 허망함이라는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낱글자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도를 찾으십니까? 그럼 도가 뭔데? 어떤 사람은 기체료를 한다. 뭐 기수전을 한다. 기호흡을 한다. 응? 전부 낱글자잖아요. 근데 이 최초에는 기라는 한 글자 생겨났겠지만 점차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지식이 늘어나면서 두 글자가 되잖아요. 뭐 음기, 양기로 분화되고 뭐 한기, 온기, 냉기, 습기 두 글자로 분화하잖아요. 네. 나중에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정보의 양이 증가하니까 소통을 해서 세 글자로 또 분화되잖아요. 네. 정전기, 그렇네요. 동전기. 네. 지금 네 글자까지 있어요. 서양의 과학 용어 번역하는데 한자어로 된 기자들은 네 글자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저 원시시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낱글자를 가지고 21세기에도 도를 찾으십니까? 도에 얼마나 도가 많아요. 뭐 태권도, 다도, 응? 네. 뭐 온갖 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를 찾냐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 진리가 뭐죠? 정말 황당한 질문이죠. 그렇죠. 아니 수학적 진리 있고 뭐
뭐 생물학적 진리, 온갖 진리, 학문마다 진리가 있을 테고 그 안에서도 또 세분화된 온갖 영역에서 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철학에서는 심지어 진리라는 건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세상에 이 낯글자,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낯글자를 21세기에 와서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비철학적이고 무지한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명사형 철학이 가져오는 허망함. 네. 동사형으로 사유를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요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그 아무래도 동양 철학 한국에서 철학에 입문하셨고 또 대만에서 전통 철학을 나름대로 또 공부하시고 또 하와이까지 가서 또 그 낯선 세계 속에서 이른바 경계에서 계속 철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지금에 돌아와서 지난 한국의 역사의 100년 그리고 선생님의 학문 그 전생애를 돌아보시면서 서구와 대화를 하면서 과연 이 동아시아 전통 문화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선생님의 입장에서 따져보신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이 부분하고 또 그거를 살짝 방향을 바꿔서 과연 우리에게 전해져 온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의미를 이제 21세기를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현대의 시점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사실 같은 얘기이지만 사실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선생님의 그동안에 그 겪으시고 축적해 오신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는 시간으로 이제 오늘 네.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크고 네. 어려운 이야기시네요. 전통 어떻게 계승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통을 사유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계승만 생각하고 보존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라면 박물관에 유물이 되기가 쉽죠. 전통이 살아있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수혈을 받아서 어떤 창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시간장 아세요? 네? 시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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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합니다. 그래 유서 깊은 가문의 간장은 뭐 200년 된 간장도 있고 그래요. 네. 간장, 씨간장이라는 게 옛날 간장을 다 먹어서 비우는 게 아니고 조금 남겨서 새로 매주 빚어가지고 장 담글 때 이걸 또 다시 부어놓고 해가지고 원래 그 맛을 계속 유지시켜가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새로 만들어진 매주에는 뭐 다른 향료나 뭐 다른 또 인체에 좋은 건강에 좋은 그런 또 요소도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이 첨가되면서 또 본래의 맛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맛이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도태되고 박제화되고 형이화될 뿐이죠. 그리고 계승한답시고 외부와의 차단을 막고 자기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아주 정말 박물관의 유물처럼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걸 다 또 옛날 거고 정근대적이고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걸로 치부하고 오로지 바깥만 쳐다보다가는 우리는 뿌리 없는 세계의 시민처럼 유랑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지혜로운 시간장을 유지시켜가는 것처럼 우리의 전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개량하기도 하고 또 확대시키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자기 변화, 창신 이건 동양 전통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태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전화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옛날 전화기 보면
귀에 대는 부분 따르고 마이크 따르고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떨어지는 걸 합치니까 그냥 탁상 전화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여기서 유선을 띄워버리니까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핸드폰의 전화 기능에다가 MP3 음악 듣는 기능 합치니까 또 거기다가 또 저 동떨어진 사진 찍는 카메라 기능까지 합치니까 계속 변화하고 원래 전화기의 본래적 기능 플러스 계속 새로운 창의적이고 유용한 것들이 첨가가 되는 거죠. 시간장처럼.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구에서 배운 거 많습니다. 합리성, 그죠? 자유, 평등, 권리. 너무 소중한 것들이죠. 이거 없으면 우리 노예되기 쉬워요. 많이 배웠고 고맙고 그리고 우리 이익 본 거 많아요. 하지만 점차 손해가 좀씩 발생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치 만능주의랄지 네. 냉혈한적인 권리광들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자기의에 대한 무관심과 그 다음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도 많아요. 자기 절제가 없는 거예요. 네. 옛날 사람들은 수양을 하면서 자아에 대한 관리, 자기 도야를 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순간적인 향락과 쾌락에 매몰돼 가지고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양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훌륭한 지적 자산, 그런 자기 절제와 도야와 배려와 덕과 예양과 아름다운 것들을 서양에서 고맙게도 우리가 배워온 자유, 평등, 권리 이것과 같이 잘 버무려 가지고 아주 맛진 유서 깊은 시간장처럼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게 슬기롭지 않을까. 그래 분명히 많은 이익을 봤어요. 우리가 서구 문명 받아들이면서. 이제 손해의 길로 이제 가서는 안 되겠죠. 더 서양 사람 원래 주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고 타국의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래 와서 특히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도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유튜브 요새 은근히 찾아보면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새로운 막 문물이랄지 문화 예술 그다음 젊은이들의 생활 패션 이런 거에 드라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막 열광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돼요. 시민의식도 깨어있지. 늦게 출발한 민주국가가 이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그런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죠. 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더 철학적으로 깊이 있고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전통, 그런 습관 것들을 더 만들어 나가면 훨씬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비슷한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학자들의 대회에서 그 우리 학문을 이렇게 재조명하는 그 철학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제가 썼던 논문 제목이 철학 만들기에서 철학하기까지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그 중에 등장하는 가장 핵심 단어가 김치 햄버거의 철학이었어요. 아, 김치버거네요. 네. 그러니까 김치버거라고 하는 게 그 속에 들어있는 김치는 정말 요즘 김치 논쟁이 있지만 정말 한국인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햄버거라고 하는 틀은 분명히 서구적인 양식이고 어찌 보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승환 교수님께서 직접 겪고 고민했던 문제를 전통적인 것과도 만나고 서양의 용어도 받아들이고 하시면서 전개한 그 철학이 어찌 보면 김치버거 같은 예, 예. 그게 한국인의 삶, 한국인의 먹거리
대변하는 네. 게 중국에서 나올 수 없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순수에 대한 집착과 환상을 버려야 네. 됩니다. 진짜 좋은 건 섞인 거예요. 네. 혼종이에요. 하이브리드. 네. 혼종. 그래 혼자만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어떤 문화를 갖고자 하는 욕망은 제국주의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지적인 유화론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제국주의 시기에 네. 독일의 일군의 사람들이 순수한 게르만 민족의 어원을 찾아서 인도로 가서 인도에 원래는 인도 아리안 네. 같은 어족이니까 거기서 순수한 기원을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모든 지구 인종 가운데 가장 순수한 인종이라고 자기네가 주장을 하고 일본인들도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어의 순수한 기원을 찾은 언어학자가 있어요. 그걸 찾아 고민했다. 그게 다 실패로 끝나죠. 그럴 수가 없지. 아주 그 고대 사회도 해로로 무역 항로가 있었고 육상으로도 계속 이동하고 섞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섞이지 않으면 그건 도태되는 거고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혼종,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혼종이다. 절대 순수에 집착하지 말자. 뭐 우리만의 것이니 뭐 우리 고유의 것이 아름답다느니 너무 그 국수주의적인 생각 버리는 게 낫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 2부에 걸쳐서 이수환 교수님 모시고 어떻게 공부해 오셨는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 생각 혹은 우리 전통, 우리 사상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듬어 봤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결국은 이 왼쪽으로도 비비고 오른쪽으로도 비벼서 잘 섞어 나가는 것. 우리의 관념들을 잘 섞을 때 진짜 지혜가 나오고 그래야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잘 섞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천학당 인문 토크 두 번째 시간 제2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